지난 10년간 픽사의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작은 소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진표 누가 짰어? 그러니까 약간 연기 아닌가요? 네. 월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3가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픽사의 최고 전성기다. 이 장면은 픽사의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급하게 눈물이 필요할 때 이거 봅니다. 4분은 그냥 줄줄 흘러내려요 그냥. BTV 정신의 바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픽사의 27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개봉을 맞이하여 픽사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성비가 아주 네, 알차요. 소개해드리기에 사실 굉장히 좋은 그런 형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픽사 월드컵 같은 이런 형식이 아니라면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라따뚜이 같은 작품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애매하죠. 저희가 다소 정신없이 진행했었던 파이안 여러분들이 뽑은 픽사 월드컵도 있고요. 자, 사실은 이제 픽사 월드컵은 다른 월드컵보다 더 어려워요, 제 생각에. 퀄리티가 너무 이렇게 네, 상향 평준화되어 있죠. 네,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말이 딱 정확한 말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다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안에서 약간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픽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이제 한 40여 년쯤 됐고요. 토이스토리를 통해서 장편 극영화가 나온 건 이제 한 30여 년 됐는데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특히 16편을 엄선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픽사 작품들은 주제가 정말 쉬우면서도 신선하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서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픽사는 정말 이 이야기를 진짜 잘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집단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부터 네. 1999년에 나온 토이스토리 2편이고요. 네. 자,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로맨틱한 멜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월입니다. 8강 아니에요? 4강 아닌가요? 네, 이게 16강인데 참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선택은 월 2입니다. 네. 근데 이제 떨어진 작품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토이스토리 2는 상대적으로 1과 3가 훨씬 더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는 약간 좀 그런 스토리, 약간 소외돼 있죠. 소편이에요. 네. 근데 토이스토리 2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토이스토리가 1, 2, 3, 4편이 다 훌륭하잖아요. 2편은 일단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야. 토이스토리 2는 또 1편의 흥행 성적을 넘어섰어요. 그 그 당시 기준으로 1999년도로 얘기한다면 네. 역사상 애니메이션으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어요. 역대 2위. 1위가 라이언킹이었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럴 정도로 보면 지금 이게 홀대받을 속편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야기의 깊이 혹은 뭐 유머의 질 이런 걸 따지면 저는 전편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다. 이 편에서는 결국 그거죠. 이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박물관에서 들어가서 전시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나한테 귀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앤디로부터 단 한 명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이 양자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장난감 얘기를 통해서 사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깊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토이스토리 2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후에도 이제 많이 패러디 되거나 오마주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난감들이 거리를 이렇게 뭐라고 차도를 지나가는 장면 있죠. 정말 깜찍하고 네. 기발해요. 장난감들이 빨리 뛰어봤자 그 속도가 자동차하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라바콘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을 해서 가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은 이모를 찾아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이제 물고기들이 또 횡단하는 장면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또 이후에 바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짧지만 너무 귀여운 유머라고 생각하는 것은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이 장난감들이 무게가 굉장히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동문 앞에 서면 자동문이 저절로 열려야 되는데 무게가 너무 약하고 부피도 작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물 함께 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장면 자체로도 귀엽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장난감들 사이에서 어떤 연합이라든지 우정 같은 걸 말하니까 더 좋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중간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저그 대왕의 I'm Your Father 패러디도 재밌었고요. 네, 스타워즈 패러디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수리공 할아버지가 네네. 오디의 팔을 고쳐주잖아요. 막 떨리는 손으로 실구멍에 실 넣고 네네네. 막 귀도 파주고 네. 막 구두도 닦아주고 하는데 야, 그 아기자기한 디테일이 너무 네, 뭐 감동이었어요. 피노키오 같은 작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참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2편은 좀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3편 남았습니다. 아직. 토이스토리가 다 장난감들이 집에 가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이 영화를 재택근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울이고요. 네.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라따뚜이입니다. 네, 이 두 편도 참 라타투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제 선택은 소울이고요. 픽사의 이제 유일한 음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라타투이일 텐데
픽사는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설정 속의 주인공과 상황 속에서 너무 잘 일단 이야기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의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으면 안 될 단 하나의 존재하면 쥐잖아요, 쥐. 그렇죠. 혐오의 대상이 사실 네, 대중적인 그런 저렴한 식당에서도 쥐가 나오면 난리가 날 가장 텐데 기피하는. 가장 비싼 그 프랑스 레스토랑에 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쥐가 최고의 요리사다라는 설정을 하는 거죠.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이 설정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실은 라따뚜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보면 라따뚜이 패러디가 한참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됐고요. 네. 이 속에서 이제 최고의 요리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리를 못하는 청년과 요리를 너무나 잘하는데 생쥐인 이 레미와 이 둘 사이에서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주죠. 또 음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가장 공들여 묘사되는 음식이 예를 들면 수프같이 평범한 음식 이런 걸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라따뚜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어마어마한 정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플한 네. 요리죠, 사실. 네, 그냥 뭐 있는 그 채소들 같은 거 이렇게 모아서 섞어서 만드는 그런 가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어떤 이 이야기가 다루는 것이 사실 픽사의 기본적인 주제랑 굉장히 잘 맞고요. 무엇보다도 클라이맥스의 음식 비평가가 맛을 볼 때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플래시백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은 사실 이제 문학을 조금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들렌을 딱 차에 적셔서 먹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의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가장 멋지게 옮겨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명장면이죠. 혹시 평론가를 좀 너무 얄밉게 묘사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혀 네,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 평론가가 그런 사람일 뿐이고요. 네, 더군다나 그 평론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냉철하면서도 정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 묘사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어떤 그렇게 뒤집어지는 굉장히 큰 감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소울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저희가 심층 리뷰도 했었어요. 바이아키아에서 루카고요. 세계 최초 장편 CG 애니메이션이죠. 토이스토리 1편입니다. 루카 참 사랑스러운 작품인데 토이스토리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토이스토리를 고르도록 하고요. 네. 이 영화는 사실상 인어공주 얘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만든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다에 사는 이제 인간들 입장에서 본다면 바다 괴물이라고 배관시하는 그런 존재의 이야기인데 그 존재가 인간으로 몸을 갖게 되면서 걷는 것을 배우고 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익히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성장력적인 테마를 집어넣은 건데요. 원래 인어공주 이야기가 물 바깥에 있는 왕자님과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루카에서의 관계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바깥의 존재와의 관계에서의 우정을 다루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루카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이 놀이에 홀딱 빠져서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같은 것을 너무 잘 묘사하기도 하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라따뚜이가 만약에 프랑스 파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라따뚜이도 보면 생쥐가 이렇게 쫙 옥상까지 올라가서 파리 전경을 보는 건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낭만적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마을이 바닷가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곳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연상되네요. 네, 바로 그 붉은 돼지라는 작품이 있죠. 음. 붉은 돼지라는 작품을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차용한 작품이기도 해요. 극중에 등장하는 그 마을 이름이 붉은 돼지를 뜻하는 실제로 원어 제목인 이탈리아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바꾼 거거든요. 한 글자만 바꿨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사실 루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무솔리니가 파시즘의 원조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사실은 소수 집단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영화네요. 하지만 토이스토리는 이길 수 없죠. 네, 이번 주에 개봉한 따끈따끈한 작품이죠. 엘리멘탈이고요. 아들을 찾는 아빠의 모험입니다. 니모를 찾아서. 네, 엘리멘탈도 추천드릴 만한 좋은 그런 픽사의 또 다른 신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엘리멘탈도 좋은데요. 니모를 찾아서도 대진이 안 좋아요. 네. 최소한 4강에 가지 않을까? 엘리멘탈은 가장 유사한 영화로 떠올리시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인사이드 아웃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은 완전히 추상적인 세계를 다룬 거잖아요. 인간의 감정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니까. 엘리멘탈은 이제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 원소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물, 불, 흙, 공기. 그렇습니다. 그런 4개의 원소를 의인화해서 캐릭터로 만들거든요.
소재의 자유로움이 무궁무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무궁무진하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어서 장난감의 세계다 하면 장난감이 주인공이잖아요. 카다라고 하면 자동차가 주인공이잖아요. 엘리멘탈 세상에 물, 불, 공기, 흙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징하고 어떻게 세계를 만들 것인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표현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도전적인 일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제미교포 감독이에요. 네. 피터 소온이라는 감독인데 그 감독님 자체가 이민 2세죠. 근데 이 영화 이야기를 보시면 약간 미나리가 생각이 납니다. 시대적으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영화 네. 속에 이제 불 캐릭터하고 물 캐릭터가 서로 사랑하는 얘기인데 이 불 캐릭터 집안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불 캐릭터 집안이 애초에 영화의 시작을 보면 파이어랜드라는 이 불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 모든 종족들이 섞여 사는 원소들이 섞여 사는 엘리먼트 시티로 오면서 영화가 시작해요. 미나리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어떻게 본다면 이 불족이 아시아 이민들처럼 영화 속에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네 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을 어떻게 시각화하느냐라는 건데 가장 제가 볼 때 흥미로운 것은 헤어스타일이에요. 흙이니까 머리 위에서 식물들이 자랍니다. 불종족은 머리가 타오르고요. 물종족은 출렁이겠죠. 더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도시 디자인이에요. 엘리먼트 시티인데 엘리먼트 시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도시의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 속에 이 도시의 역사도 담겨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도시에 가장 먼저 이민 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극 중에서 물종족으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왔으니까 도시 전체를 운하로 디자인을 했어요. 물을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오고 해서 마지막에 온 게 불종족이거든요. 데일이. 근데 이 네 종족이 영화 속에서 보면 서로 섞여 살지 않아요. 따로따로 살거든요. 네. 그 얘기인 즉슨 시각적으로 네 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또 이 공존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각 디자인이 뛰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물과 불의 사랑 얘기니까 진짜 물불을 안 가린다. 그리고 네. 로맨스라는 게 네. 상극일수록 더 흥미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맞기도 거기에. 하겠지만 상부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텐데 어쨌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화끈한 로맨스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업이고요. 모두의 걱정을 씻어내고 대성공했던 토이스토리 4입니다. 이건 뭐 업이죠. 네. 일단 이름이 업인데 어떻게 당황하겠어요. 올려야죠. 업이고요. 토이스토리 4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니 어떻게 4편까지 잘 만들지? 또 한 가지는 아니 장난감의 세계를 가지고 버려지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아니면 계속 사랑을 받느냐 새 주인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변주하면 3편이 끝날 것 같은데 더 할 얘기가 있어? 라는 건데 4편에서 더 할 얘기가 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네. 그 할 얘기를 또 너무 잘하잖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본다면 이 4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이 주인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보핍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주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야생의 생활을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이야기에서 애초에 이 모험을 시작하게 만드는 포키라는 존재는 자기가 장난감인데 장난감이 아니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식사할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이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그런 뭐 인생에 관한 생각 혹은 뭐 세계관 이런 것들대로 인도하려고 했던 우디가 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버즈의 네. 그 말처럼 네. 무한한 세계 그 너머로 가는 우디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4편을 보고 나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5편, 6편, 7편, 8편 계속 나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 나올 5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영화 보면 어렸을 때 개미집 함부로 못 쓰시죠? 벅스라이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픽사 뮤지컬 애니메이션이죠. 네. 코코. 야, 이것도 좀 굉장히 막상막하네요. 이건 진짜 현재까지 한 것 중에 가장 막상막하처럼 보이는데 제 선택은 코코입니다. 벅스 라이프는 지금 약간 잊혀진 장면 영화처럼 됐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속편이 나오지도 않았고 네. 또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0년이 훨씬 더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데 이 벅스 라이프가 픽사가 만든 두 번째 영화예요. 벅스 라이프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픽사가 이례적인 성공을 거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됐고요.
요즘은 다 뭐라고 할까요? 동시적으로 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를 한 편을 만드는데 애니메이션은 오래 걸리니까 몇 년씩 걸리다 보니까 기획하고 다음 작품 제작 중에 발표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서로 막 맞물리도록 계속 1년에 한두 편씩 나오잖아요. 네. 이땐 그러지 못했고요. 픽사 토이스토리 1편이 나왔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랐고요. 실패했으면 영영 장편 애니메이션을 못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1편부터 2편까지에 3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상 기획은 그 전이지만 애초에 제작 시도는 토이스토리가 개봉해서 와 성공했다를 알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벅스라이프와 토이스토리가 사이에는 3년이 있다.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벅스라이프는 이제 영화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동시에 유사한 기획이 같은 시기에 개봉되는 그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이제 최고의 애니메이션 명가처럼 막 이제 신성처럼 등장한 게 픽사고요. 네. 당시에 이제 드림웍스가 만들어지죠. 드림웍스 SKG이지 않습니까? SKG라고 할 때 S가 스티븐 스필버그고 K가 카첸버그란 말이에요. 네. 원래 디즈니 출신의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애니메이션 거물이죠. 근데 카첸버그가 그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드림웍스를 만들어서 최초로 만든 디지털 장편 애니메이션이 앤츠란 말이에요. 그게 몇 달 전이었죠. 그러니까 개미가 나오고 벅스라이프가 같은 시기에 붙게 됐는데 이 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기획을 훔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언론 전도하면서 심하게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가 욕하기도 하고 나쁜 놈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스티브 잡스가 해서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개미가 성공해요. 그 상황에서 벅스라이프가 나오는데 개미를 압도하는 더 큰 성공을 거의 한 2배 이상 거두죠. 네. 두 작품은 큰 차이가 있고요. 개미도 괜찮은 작품인데 개미는 훨씬 더 성인 취향이고 조금 더 이 대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작품이고 네. 벅스라이프는 좀 더 이제 어드벤처 무비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벅스라이프는 원래 이솝 이야기거든요. 이솝 이야기에서 개미와 배짱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배짱이를 메뚜기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둘의 관계를 서로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바꾼 거죠. 그래서 개미가 이렇게 음식들을 다 모으면 그것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기보다 훨씬 더 힘세고 폭압적인 메뚜기들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디 딴 데로 갔다가 서커스탄의 단원들인 벌레들을 만나게 되고 얘네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물리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떠올릴 만한 영화가 바로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7인의 사무라이의 기본 구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벅스라이프가 다루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수는 못 이기죠. 네, 최초로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인크레더블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죠. 토이스토리 3. 네. 이거는 진짜 인크레더블이 운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다른 때 있었으면 아마 8강 갔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크레더블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픽사의 어떤 지난 한 30여 년 세월 중에서 분기점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인간 캐릭터들로만 나오는 최초의 픽사 장편 애니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까지는 뭐 장난감, 뭐 괴물들의 세계, 자동차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애니메이션들이 갖고 있는 이질감 같은 것 때문에 네, 몬스터 주식회사의 네. A가 나오는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뭐 토이스토리에도 사람들이 어릴 때 어색하잖아요. 나오고 첫 예. 작품부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인크레더블에서 그걸 굉장히 훌륭하게 이야기로나 시각 디자인으로나 설득시킨 부분이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크레더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들은 이제 온 가족이 볼 만한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픽사는 말할 것도 없고 디즈니 더군다나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크레더블은 사실은 뭐 아동들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사실은 아동들이 보기에는 갸웃한 측면이 있을 정도로 어른 관객들을 겨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최초의 픽사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네. 있습니다. 정색하고 얘기하면 살인 장면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 디즈니나 픽사의 악당들은 악당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악당은 아닌데 여기선 그렇게까지 나쁜 악당이에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상당히 어른 취향이 많이 가미가 되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전체 관람가였거든요. 네. 미국에서. 근데 최초로 픽사 영화 중에서 PG 등급을 받아요. 부모의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픽사는 하나의 창작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한 감독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집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들의 어떤 협업이 너무 중요한데 물론 인크레더블도 그렇지만 인크레더블은 최초로 감독을 외부에서 수입한 케이스예요. 이 브래드 버드라는 감독이 진짜 훌륭한 감독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흥행에서는 망했는데
요 바로 직전에 워너브로더스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언 자이언트라는 영화인데 진짜 훌륭하거든요. 근데 흥행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영화도 잘 만들잖아요. 실사용 만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완성도를 갖고 있는 고스트 프로토콜을 또 감독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감독인데 네. 인크레더블에서 자기 개성을 갖춰서 이걸 만들어냈죠. 사실은 픽사나 디즈니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애니메이션들이라 우리 감독 이름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인크레더블은 그 감독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객수를 동원한 인사이드 아웃이고요. 14년 만에 나온 속편입니다. 인크레더블 2. 네, 저의 선택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나온 속편이잖아요. 역시 브래드 버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런 작품으로 속편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롭고요. 또 한 가지는 1편은 이제 아빠가 주인공이잖아요. 2편은 엄마가 주인공이잖아요. 잭잭이 아닌가요? 잭잭도 주인공급이죠.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헬렌, 그러니까 엘라스티걸인데 네. 가정일은 또 이제 아빠가 하지 않습니까? 네.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 이제 뭐 액션 스타일이나 이야기를 바꾸어서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 맞추어서 연주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캐릭터를 다루는 어떤 솜씨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기들은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액션으로 그렇죠. 네. 너무 찰떡으로 소화한 잭잭이 액션이 너무 기발했던 것 같아요. 네, 애초에 브래드 버드가 인크레더블 1편을 만들 때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영화 경력을 잘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하는 어떤 가정적인 일들이 그 일의 시간을 뺏기면 이쪽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일해서 되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인크레더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의 콘서트 필모톡에 초대합니다. 필모톡의 첫 번째 주인공 류준열 배우. 지금 콘서트 참가 신청하고 류준열을 만나보세요. 8강 바로 가겠습니다. 소울 대 워리. 네. 야, 이거 진짜 4강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제가 아마 별점도 비슷하게 매긴 것 같은데요. 제 결정은 이제 월 2입니다. 소울이 너무 아까운데 왜냐하면 저는 지난 10년간 픽사의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작은 소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소울은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이 음악가이니까 뮤지션이니까 음악 영화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음악은 이원화돼 있어요. 네. 이 소울이 너무나 독특하게도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의 세계에는 굉장히 이제 전자음악을 사용하죠. 나인인치 네일스의 트렌트 레즈너가 그 음악을 맡아서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컴퓨터 기반한 음악들이죠. 반면에 이제 이 주인공인 재즈 뮤지션이 나오는 현실 세계가 나올 때는 굉장히 정통 재즈가 나오잖아요. 뭐 도로시아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음악도 이원화된 채 우리를 굉장히 매혹시킨다고 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게 사후 세계를 다룬 영화들은 좀 있단 말이에요. 코코도 있고요. 네. 근데 사전 세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사저가 아니죠. 생전 세계네요. 태어나기 요거도, 전이니까.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것을 거의 현대미술처럼 다루어서 소울의 시각적인 부분은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세계를 평면화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도형과 선과 면만으로 꾸며내는데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현대미술의 가장 귀한 성과들을 총동원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시각적인 측면, 시각적인 상상력, 혹은 음악적인 완성도 이 측면에서 아주 놀랍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오랜 세월 달아온 아주 중요한 테마가 꿈인데 이 소울은 꿈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네. 꿈이 아니라 꿈 이후를 말하는 작품이구나. 그게 너무 신선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픽사가 아주 잘 다루는 게 한 30분 보면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다 보고 나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링컨 같은 이제 위인들이 막 가르침을 하는데도 막 심드렁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범한 이 조가드는 삶에 설레임을 느끼는 이 22가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22 캐릭터 너무 잘 만든 캐릭터 같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까 싶은데 얘는 태어나기 싫거든요. 그 이유가 삶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22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죠. 자, 뭐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점이 거의 다 뭐 4점, 4.5점 뭐 이런데요. 네. 니모를 찾아서와 토이스토리 1편. 야, 약간 의외이실 텐데 제 선택은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의외인데요? 네. 네.
토이스토리는 픽사를 잊게 만든 오리지널한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죠. 역사로 치면 거의 뭐 손가락에 들어가야죠.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편의 작품이 있다면 하나는 토이스토리 1편이고요. 또 하나는 백설공주예요. 두 편 중 한 편. 토이스토리 1편은 1995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영화가 100년 됐던 해에 나왔거든요. 1895년도부터. 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토이스토리 때문에 수많은 영화에서 어떤 그 새로운 그 논전들도 생기고 화두도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죠. 디지털로 만들어진 캐릭터이니까. 사실은 토이스토리는 디즈니적인 게 있고 픽사적인 게 있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타협의 산물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픽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 그 스튜디오로 활동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토이스토리를 기획할 때 처음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토이스토리를 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급을 해야 되니까 거대 배급사인 디즈니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작품의 구체적인 것까지 디즈니의 영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토이스토리를 만든 창작 집단, 특히 감독인 그 존 라세터 같은 사람은 뮤지컬을 넣기 싫었어요, 토이스토리에. 근데 디즈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협의 산물로 토이스토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뮤지컬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극 중의 인물들이 직접 극 중에서 노래하지는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변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디즈니적인 어떤 그 애니메이터들의 활동도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 네. 예를 들면 디즈니에서는 우디를 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디를 그리는 전문 애니메이터가 우디만 그려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버즈를 그리는 사람은 버즈만 그려요. 근데 이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 그 당시에 픽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어떤 쇼트가 있으면 그 쇼트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한 사람이 다 한대요. 우디도 그렸다가 버즈도 그렸다가 이런 방식으로. 완전 정반대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양자 사이 어떤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 토이스토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에서 그 우디가 입고 있는 옷이 체크옷이잖아요. 네. 셀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그 구현하기 어려운 의상이 체크래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체크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부러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체크옷을 입힌 거예요. 우디한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지금 들으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신기한 이야기들까지 들어있기도 하죠.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77분이니까요. 꼭 시간 내서 보세요. 77분이에요? 네. 거의 중편 영화죠.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업대 코코. 네. 업은 제목을 잘 지었네. 계속 그 상승의 기운이 엄청나죠. 계속 올라갑니다. 네. 코코는 이제 나중에 소울이 나와서 그렇지. 코코 때는 이제 처음으로 명계를 다룬 작품이죠. 4, 5세기를 다룬 작품이고 네. 저는 4, 5세기를 다루는 작품으로서도 이 작품이 단순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나 특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4, 5세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죽어서 간다면 지옥이란 말처럼 혹은 저 멀리 어딘가로 간다고 생각하죠. 천상이라든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실 세계가 있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4, 5세기가 있으면 이게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통해서 수평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현실 세계는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멕시코의 마을이지만 기본적으로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다 단층이거나 2층이거나 해서 옆으로 평평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 4, 5세기의 명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대한 탑처럼 표현해서 고층 건물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4, 5세기와 현실 관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동등하게 다루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4, 5세기와 현실 세계로 오가면서 벌어지는 해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묵은 어떤 그런 매듭을 풀어내는 얘기인데 매듭을 풀어내는 것은 소년인데 얼핏 보면은 코코라고 하니까 코코가 주인공 이름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증조모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 있고 이 소년이 가서 자기의 증조모와 자기의 고조부 사이에 맺혀져 있는 매듭을 풀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려 5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어떤 가족 영화로서는 굉장히 깊숙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가족주의적인 사회여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멕시코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멕시코에서 실제로 중요하기도 한 죽은 자의 날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를 가져와 소재를 갖고 와서 굉장히 흥미롭고도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그런 수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영화는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두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 법은 초반에 네. 그리고 코코는 마지막에 Remember Me 할 때 그 장면 좋아하시는 분 너무 네. 많죠. 또 마지막 때지는 조금 긴장감이 네.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왜요? 누가 이길 제가 것 같은데요? 인사이드 아웃이 이길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3를 저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픽사는 다시 한번 도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은 인간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세계를 의인화해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수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그런 관념들을 영화화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고, 또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뇌과학적이잖아요.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시각화하거나 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들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어냈다는 측면에서 무척 지적인 작품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놀랍죠. 그리고 이제 감정을 다뤄내는 픽사만의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5개의 감정을 다루게 되는데 이 중에 소위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네. 근데 이걸 다 보다 보면 기쁨이만큼 슬픔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공감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감정을 다루는 품위 혹은 인간 이해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놀랍고요. 또 시각적으로 그것을 다뤄내는 부분도 너무 놀라워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하는지의 문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빙봉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게 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은 정말 눈물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인사이드 아웃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내년에 나오는 인사이드 아웃 2를 기대해 주시고요. 자, 4강 첫 번째 대진 니모를 찾아서 월 2. 제가 진짜 고민되네요. 정말 이 순간의 판단이신 솔직히 거죠? 말하면 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데서 제가 어떤 우열을 가리는 적이 있었는데 월드컵은 아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제 선택은 월 2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이가 결승 진출했고요. 네. 자, 니모를 찾아서는 어떤 영화인가요? 니모를 찾아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볼 때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을 했고 아빠가 스쿠버 다이버가 잡아간 자기 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빠 물고기 광대어 클라운피쉬라고 하는 말린이죠. 네, 이 말린이라는 캐릭터의 모험을 다룬 건데, 일단 눈물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모험담을 너무 재밌게 잘 묘사했죠. 바닷속의 세계나 이제 아버지의 그 모험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류를 따라가는 거 무슨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든지, 이 수많은 거북이떼를 볼 때 어떤 장관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 바닷속의 풍경들을 보는 압도적인 그런 쾌감이 있고요. 어떤 장면은 무섭잖아요. 무슨 채식주의자 상황 나올 때? 네, 그건 무섭다기보다 웃긴 장면이고 네, 귀엽죠. 히치콕이 무슨 새를 패러디한 것 같이 물고기 2마리를 먹으려고 수많은 갈매기들이 입맛 다시는 장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등장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면 아이러니를 집어넣어서 캐릭터를 만들거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픽사가 너무 잘해요. 예를 들면 극 중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주인공을 뭘로 할 것이냐, 색깔도 화려하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클라운피쉬란 말이에요. 광대어란 말이에요. 광대어의 특색은 뭐겠어요? 일단 그 이름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을 웃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인 말리는 사람을 웃기는 유머 감각이라고는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웃기지 못하는 광대어가 뭐야? 라고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대사가 나올 정도인데, 그 다음에 저 캐릭터에서 보이는 상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에서 나오는 상어인데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상어서 채식주의자로 살고 싶은데 피냄새만 맡으면 약간 이중격이죠? 네네, 너무 막 먹고 싶은 거죠. 그럴 경우에 자기 본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무슨 박찬욱 감독의 박쥐 같은 얘기일 텐데, 아이러니를 가지고 캐릭터를 얼마나 재밌게 잘 만드느냐인데, 여기서는 뭐 조연이 주연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바로 도리가 나오죠. 이 조연, 그러니까 이 신스틸러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심지어는 도리를 찾아서가 나중에 스핀오프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10억 달러가 넘는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럴 정도의 잘 만든 캐릭터가 됐고요. 사실은 극 중에서 둘은 세계관도 달라요. 약간 그 말리는 햄릿 같은 캐릭터예요. 생각이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반면에 이 도리는 인생이 즐겁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캐릭터예요. 그런 면에서 둘의 어떤 차이가 보여주는 재미들도 있죠. 네. 말린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네. 아들한테. 그러니까 도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모험으로 보이지만 다 보고 나면 아버지가 아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아이를 세상으로 보내주는 얘기예요. 걱정을 멈추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사들이 중요하겠죠. 네, 부모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죠. 자, 업대 토이스토리 3입니다. 진짜 이게 결승가인데요. 거진 결승이죠? 네. 이 대진표 누가 짰어? 그러니까 약간 연기 아닌가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욕먹을 것 같은데? 제 사실은 의견을, 파이안 말씀을- 여러분들 뽑은 픽사 네. 월드컵 결승대진이었어요. 아, 이게요? 네. 아마도 토이스토리 3를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3한테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토이스토리 3의 마지막 장면 같은 행동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토이스토리 3는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알 만큼 알고 또 실제로 영화 속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정말 최상의 걸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사실 1편을 능가하는 속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3편이 능가했다고 보여지고요. 3편은 결국 뭐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삶에서 이별이 찾아오잖아요. 필연적인 이별을 인간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장난감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깊고도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어줄까 생각이 들고 픽사가 만든 모든 라스트 씬을 통틀어서 최고의 라스트 씬은 토이스토리 3에 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픽사의 제2의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는 1년 차이로 나온 두 작품입니다. 업과 월-E. 말씀하신 대로 이때가 픽사의 최전성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픽사의 최전성기가 2008년부터 2010년인데 네. 월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3가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픽사의 최고 전성기다. 4강에 3개나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3년은 또 픽사 최악의 시기예요. 어떤 작품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 양자가 나란히 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자, 업과 월-E인데 이건 뭐 어떻게 선택해도 사실은 다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또 스포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업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의 오프닝 장면은 뭐라고 할까? 한 4분 정도 대사가 없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두 소년 소녀가 결혼을 해서 해로를 하다가 결국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이 풍선 하나를 들고 집으로 터덜터덜 무력감과 슬픔 속에 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한 4분 정도인데 이 장면은 픽사의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급하게 눈물이 필요할 때 이거 봅니다. 4분이면 그냥 줄줄 흘러내려요 그냥.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안구 건조증 치료의 특효인 그런 영화. 네. 저기 이게 사실은 이제 칼이라는 할아버지랑 네. 소년이 이제 그 러셀이라는 친구잖아요. 이 러셀이 피터손 감독의 어린 시절이 모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멘탈의 감독이 재미교포 한국 감독이시잖아요. 네. 그 감독의 어린 시절의 뭐 사진이나 실제 모습을 가지고 만든 게 러셀이거든요.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네.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 업은 일단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캐릭터를 사실은 다른 그 픽사의 애니메이션하고 달리 굉장히 캐리커처에 가깝게 단순화했어요. 일단 인물이 3등신이에요. 머리가 전체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네. 이건 약간 만화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얼굴은 칼은 네모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러셀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양쪽을 도형상으로 봐도 약간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약간 단순화 시켜놓고 그 뒤의 배경은 엄청나게 자세하고 사실감 있게 묘사하죠. 폭포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끝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평생 함께한 뭐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일 수도 있겠죠. 혹은 부모일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를 우리는 떠나보내게 되는데 토이스토리 3처럼 그랬을 때 어떻게 추억할 것인가, 혹은 그 일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이 없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업의 이 종반부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진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각 디자인인 것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집인데요.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행을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여행을 더 좋아했던 것은 아내란 말이에요. 엘리란 말이에요. 엘리인데 엘리 입장에서는 그 여행을 여러 가지 생계 문제 때문에 결국 못 갔잖아요. 함께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자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근데 그걸 못 지킨 상황인데 그 아내는 죽었으니까 이제 대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내와 함께 갈 것인가?
집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같이 두 사람이 평생 머물러 사느라고 여행을 못 가기도 했고 집안 곳곳에 아내와의 그 삶이라는 모든 시간이 응축되기도 했고 그랬을 때 집을 통째로 공중으로 띄워서 함께 파라다이스 폭포로 가자라고 한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초반에 죽는 엘리라는 여성은 사실은 영화 내내 나오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아내를 떠올리게 하니까. 로맨틱가예요. 네. 그리고 또 이 풍선이 일거에 확 부풀어서 집이 두둥실 뜨는 그 장면도 그 리듬이 정말 끝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한 창의성하는 월입니다. 네. 월이는 전반부는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영화적인 리듬이나 시각적인 부분이나 애초에 착상의 신선함이나 뭐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전반부는. 애초에 시작은 그런 거잖아요. 먼 훗날 지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나 다양한 이유로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게 되는데 깜빡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로봇의 전원을 못 건네? 라는 게 이 월이의 시작이란 네, 말이에요. 청소 로봇. 네. 근데 혼자 로봇이 남아서 자기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수백 년 동안 청소만 하는 거죠. 아무도 만난 적이 없고. 월요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탄했던 거는 로봇 둘과 바퀴벌레 셋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슬프고 뭉클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반부가 보여주는 굉장한 부분이 있고 너는 누구냐고 이브가 나타나서 묻잖아요. 그때 월이가 월이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월이. 그랬을 때 그 장면 자체가 너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월이는 사운드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또 월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눈이 쌍안경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지구 쓰레기로 뒤덮인 그 지구에서 청소하는 것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쌍안경에 별이 비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어떤 묘사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말 탁월한 어떤 감성과 그런 독창적인 표현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월이랑 이브가 처음 이마를 맞대고 찌릿하잖아요. 네. 야, 어떻게 로봇을 보고 설렐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고의 러브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픽사가 보여준. 조금 전에 제가 업을 만들었던 두 캐릭터 디자인하고 사실은 월이가 같아요. 보시면 이브는 러셀처럼 타원형으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리는 이제 쌍안경과 캐터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어쨌건 이런 측면에서 캐릭터를 만든 그런 방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독창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진 솔직히 스토리로 얘기한다면 업이 더 신선하겠어요? 월이가 더 신선하겠어요? 월이가 그래도 신선함으로 본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도 월리의 이야기나 그 세계는 정말 독창적인 SF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월이의 후반부가 훨씬 스펙타클한데 네. 전반부는 조금 고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전반부가 훨씬 더 훌륭한. 예, 저는 사실 월리는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후반부가 약간 단점이 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업이라는 영화는 이제 균질하게 잘 만든 영화고 월리는 이 전반부를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픽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영화의 결승전. 과연 평론가님의 선택은? 네, 둘 다 진짜 걸작이다 라는 전제하에 흔들지 마시고요. 네, 업입니다. 네. 이럴 정도로 제가 업을 좋아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요. 또 하나 있네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업이고요. 업에 등장했던 그 새죠. 엄청나게 큰. 이게 업을 만든 사람이 피트 닥터인데요. 네. 피트 닥터의 사인과 피트 닥터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수집품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니메이션 감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네. 픽사에는 훌륭한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 최고의 픽사의 가장 창의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은 저는 피트 닥터라고 생각해요. 존 라세터가 아니라. 네, 존 라세터는 이제 뭐 사실상 수장이면서 물론 1, 2편이라는 엄청난 걸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래드 버드라든지 혹은 뭐 월이를 만든 앤드류 스턴튼 같은 감독도 굉장히 뛰어난데 네. 역시 최고는 피트 닥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피트 닥터는 토이스토리 1, 2편에 각본도 썼어요. 피트 닥터의 최고작은 업이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인사이드 아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소울도 만들었잖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픽사 영화들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뭉클한 업 BGM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요? 네, 들어줘요. 이런 또 엔딩도 괜찮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